최근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포스의 몽골인들이 나오는 피지컬 아시아를 시청하던 중 문득 몽골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웹툰이나 유튜브에 몽골 여행기를 보며 언젠간 가보기를 꿈꿨지만 아쉽게도 아직 기회가 없었는데요. 오늘 알아볼 게임 키모리의 전설을 통해 13세기 몽골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당시의 역사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몽골이라고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드넓은 초원, 그리고 상쾌한 바람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몽골은 연교차가 매우 큰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여름의 고비 사막은 최대 4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기후였고 겨울의 북부 초원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추운 나라죠. 전체적인 강수량은 적었으나 간헐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으며 초원의 강력한 바람은 때론 등을 밀어주었으나 역풍일 때는 바람의 벽이 되어 말이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죠. 게임에서 여러분은 야매 배달원이 되어 13세기 몽골의 초원, 설산, 사막을 누비며 다양한 화물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야매 배달원의 얌이라는 단어는 몽골어로 역참 혹은 역참 제도를 뜻하는데요. 역참이란 쉽게 말해 일정 거리마다 말을 갈아타고 쉴 수 있게 만든 거점을 뜻하죠. 이 얌이야말로 13세기 몽골의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은 유목민 특유의 기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령을 적극 활용하였으나 당시에는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만큼 문제가 많았습니다. 소식을 전달하는 전령에게 있어 최대한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목적지를 향해 달리게 될 경우 중간에 말이 지쳐서 속도가 늦어지게 되었죠. 그러다 유목민의 게르를 발견할 경우 그들에게 무작정 말과 음식을 내놓으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말과 식량을 뺏긴 유목민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06년 징기스칸이 흩어진 부족들을 모아 칸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몽골 제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징기스칸은 유목민의 기동성을 활용하여 현재 베이징, 이란, 파키스탄 지역까지 제국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 넓이가 무려 약 1350만 제곱킬로미터로 추정되고 이는 전성기 로마의 2배, 현재 대한민국 면적의 약 135배에 달하는 크기죠. 그러나 몽골의 지도부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토가 너무 넓어지면서 본국에서 보낸 명령이 전선에 도착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1229년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 오고타이 칸이 2대 칸이 되었고 1234년에는 역참 운영을 강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령의 이동 경로를 특정 노선으로 한정시켜 민간인의 피해를 막고 국가행정 메시지의 전달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몽골 제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참을 운영했을까요? 역참 운영의 핵심은 거리 제한에 있었습니다. 전령이 하루에 달릴 수 있는 최대 거리인 약 30에서 40km마다 반드시 역참을 설치하였죠. 몽골의 역참제는 유목민의 거주지를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보통은 거리 내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거주지를 역참지로 삼았지만 만약 거주지가 없는 지역인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일 경우 설령 그 지역이 물이 없는 사막이나 혐지이더라도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우물을 파거나 대량의 물을 창고로 옮겨 강제로 거점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역참이 상시 보유해야 하는 보급물자의 물량까지 법으로 관리했는데요. 역참마다 건강한 말을 최소 20마리, 많게는 200마리까지 대기시켜야 했습니다. 전령과 말에게 먹일 음식과 사료의 비축량도 엄격히 관리했으며 전령이 잘 수 있는 숙소와 마국 간의 정비 또한 의무였죠. 역참 운영의 또 다른 핵심은 현지 부족에게 관리 책임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역참의 관리를 맡는 대신 군역과 정규 세금을 면제받는 특혜를 받았죠. 쉽게 말해 최전방에서 싸우는 대신 제국의 통신망을 사수하라는 일종의 병역 특례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전령이라고 속여 역참의 말과 음식을 공짜로 가로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도용을 막기 위해 몽골은 파이자라는 신분증을 도입했습니다. 오직 이 패를 가진 자들만이 역참의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설계한 것이죠. 그리고 파이자의 등급을 나누어 역참을 사용할 때 우선순위를 나누었습니다. 만약 하급 파이자를 가진 전령이 먼저 역참에 왔더라도 그 윗등급인 전령이 올 경우 그에게 음식과 말을 우선적으로 제공했죠. 파이자의 등급에 따라 재질 또한 달랐는데요. 하급인 경우엔 철이나 나무, 중급의 경우엔 은, 상급과 최상급의 경우엔 금으로 만든 파이자를 주었습니다. 파이자의 앞뒷면에는 소지자가 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 문장을 번역해보면
영원한 하늘의 힘에 의지하여 데칸의 성지가 내려졌으니 이를 거역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적혀있죠. 이 문구 때문에 파해자를 가진 전령들은 매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된 역참 시스템 덕분에 몽골 제국은 거대한 영토를 관리할 수 있었죠. 13세기 몽골을 배경으로 한 게임 키모리의 전설을 통해 이 역참 시스템의 일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주인공은 얌의 배달원으로 등장하는데 이 주인공을 통해 얌과 관련된 역할 중 3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해자를 들고 역참 사이를 이동하며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들 중 국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을 엘치라고 불렀는데요. 주인공 또한 엘치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지만 허리춤에 달린 파해자를 통해 단순한 배달부가 아닌 공적 권한을 지닌 얌 전령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주인공은 사람들에게 의뢰를 받은 다음 말에 다양한 화물을 실어 각 역참지에 배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배달 물류 담당자를 울라친이라 불렀으며 이들은 말과 술의 관리 그리고 다음 역참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죠. 게임에서 주인공이 역참의 시설을 고치고 말을 교배시켜 더 좋은 종의 말을 얻고 짐을 효율적으로 싣는 법을 고민하는 모든 과정이 역사 속 울라친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게다가 주인공이 칸의 지도 제작자를 만나면서 그의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참 거점을 찾거나 물류망을 넓혀나가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Бид үүлэгт нь үнэлдэг. Биднийг аян замдаа аваад явна уу? Би Ахмадтай мэдэгдээ. Одоо би буцахгүй бол болохгүй. 원래 미지의 땅을 개척하거나 거점을 잇는 역할은 군대 단위의 정찰대가 수행하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라시아 초원은 평화로운 들판이 아니라 적대 부족이나 도적대가 있을 수도 있었고 야생동물의 위험도 있었죠. 그래서 몽골 제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하여 지역을 평정한 뒤 안전하게 역참지를 설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인공은 전령, 물류 담당, 그리고 정찰대까지 얌과 관련된 3가지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슈퍼 전령인 셈이죠. 그러면 당시 역참지의 유목민들은 어떤 생활을 하며 살았을까요?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유목민들의 집을 보면 동그랗게 생긴 거대한 텐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텐트는 게르라는 이름으로 칭기스칸과 오오타이 칸 시대에 국가 표준 주거 형태로 정착되어 있었죠. 놀랍게도 당시 유목민들은 숙련된 경우 한두 시간 만에 게르를 설치했다고 하죠. 평평한 땅 위에 격자 무늬의 접이식 나무벽을 원형으로 세운 뒤 벽면을 가죽끈으로 묶어 고정하였고 중앙에서 기둥을 이용하여 천장 원형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후에 천장과 벽 사이에 여러 개의 석가래를 끼워 무거운 지붕의 하중을 벽으로 분산하였고 이렇게 완성된 뼈대 위에 두꺼운 양모 펠트를 씌운 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튼튼한 밧줄로 게르 전체를 여러 번 감아 고정하면 비로소 게르가 완성되었죠. 이렇게 완성된 게르에는 여러 기능이 숨어 있었는데요. 천장에 둥근 구멍인 토오노는 중앙 화로에서 나온 연기가 빠져나가는 환기 구멍일 뿐만 아니라 해시계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오노를 지탱하는 석가래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어 천장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특정 석가래를 비추는 위치를 보고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던 몽골에서 둥근 형태의 구조인 게르는 바람을 흘러보낼 수도 있었죠. 당시 유럽의 사절들이 보고 넋을 잃게 만든 특별한 게르가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약 6m나 되는 수레폭을 가진 거대한 수레를 22마리의 소가 한꺼번에 끌며 옮겼던 거대한 수레 게르였죠. 거대 게르의 바닥판 자체가 수레의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거대한 집을 끌고 다니는 수레였습니다. 이 거대한 수레 게르는 주로 칸의 이동 궁전으로 사용되었죠. 이동 중에도 게르 안에서 신하들의 보고를 받기도 했고 심지어 외국 사절들과 접견까지 가능했기에 제국의 행정은 이동 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내부에는 최고급 비단과 모피로 장식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화로도 있어 이동 중에도 따뜻한 식사와 휴식이 가능했죠. 어찌 보면 캠핑카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유목민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며 살았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유목민들이 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항상 이동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몽골은 겨울이 길고 혹독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업이 쉽지 않은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넓은 초원에 농업을 위한 물도 구하기 어렵다 보니 농업으로 식량을 얻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몽골인들은 가축을 키웠고 이들로부터 식량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 지역의 풀을 가축들이 다 뜯어먹으면
다시 자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요. 그렇게 유목민들은 가축에게 먹일 풀을 위해 계속 이동하는 삶을 선택해야 했죠. 특이하게도 유목민들은 가축으로부터 얻는 음식을 하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했습니다. 하얀 음식은 차간 이데라고 불렀는데 이는 가축의 젖으로 만든 우유, 요거트, 버터 등 모든 유제품을 뜻하죠. 빨간 음식은 울란 이데라고 불렀는데 이는 가축의 고기를 뜻했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가축이 살찌고 새끼를 길러야 하므로 고기 섭취를 극도로 자제하기 위해 하얀 음식을 먹었으며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과 봄에는 대대적으로 가축을 도축하여 자연 냉동고인 초원에서 겨울 내내 먹을 고기를 비축했죠. 그러나 1년 동안 단백질과 지방만 섭취하면 비타민 부족과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몽골인들은 곡물로 된 음식도 섭취하려 노력했습니다. 몽골의 오론 강 같은 큰 강 유역에서는 일부 유목민들이 정착하여 밀 같은 곡물을 재배하기도 했으며 중국이나 고려, 페르시아를 정복한 뒤 그곳의 농민들에게 세금으로 곡물을 걷어들이거나 그 지역과의 교역을 통해 곡물을 얻었죠. 그리고 몽골 제국은 국가 자본을 투자한 상인 집단 오르톡을 운영하였는데 이들은 곡물과 곡물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야매 물류망을 통해 초원으로 가져왔습니다. 당시의 오르톡이 어떤 물건들을 옮겼는지는 다음 영상인 화물편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몽골 유목민의 대표적인 의복 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델은 긴 로브 형태의 앞자락이 겹쳐지는 비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 말을 타고 달릴 때 가슴팍에 두 겹으로 된 옷이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밈을 오른쪽에 두어 활 시위를 당길 때 옷자락이 걸리거나 쓸리지 않게 했죠. 델의 소매는 손등을 다 덮을 정도로 긴 소매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말의 고삐를 쥐고 있을 때 손의 마찰을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옷이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3에서 5m 길이의 긴 천을 허리에 감았는데요. 하루 종일 거친 말을 타고 다니면 내장이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허리띠를 꽉 조여 장기의 손상을 막고 허리 통증을 방지했습니다. 그 당시에 델은 대부분 거친 양모와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귀족이나 왕족은 비단으로 만든 델을 입었죠. 그러나 이것만으론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겨울을 버티기에는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겨울에는 어린 양의 가죽을 사용한 두꺼운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털이 있는 면을 몸쪽으로 향하게 하여 체온을 가두고 매끄러운 가죽면을 바깥으로 두어 눈이나 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했죠. 머리에는 귀와 목덜미를 완전히 덮은 긴 날개가 달린 모자를 덮어 체온을 유지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선 당시 야매 물류망을 통해 어떤 음식과 사치품들이 운반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소중한 동력원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